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논란 끝에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며 윤리위 제소 방침을 전했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미묘한 엇박자가 드러나며 전당대회에 돌발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는데요. 출마가 유력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권 경쟁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내부 당권 경쟁 상황, 여의도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주요 현안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7월 8월 폭염 상황인데도 정치권도 그만큼 복잡하고 뜨겁습니다. 먼저 김종욱 부의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후에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인사 논란 부분 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뭐 일단 원칙적으로 국민 여론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토론 결과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치 공세로 이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뭐 수용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나 인사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을 했었고, 그 논란 발생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네. 당 차원에서 충분히 여론에 대한 감도들을 좀 체크를 했던 것 같고요. 체크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전 지금 문제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사청문 과정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문제로 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 않은 방식의 정치 공세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국정운영과 그다음에 소위 새롭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선우 전 후보자입니다. 김 전 체육계 여쭤보는데 사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당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거기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뭐 표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분 이제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네. 갑질 논란이 있었던 강서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그 2000년 이후에 그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으로 현역 의원으로서는 낙마를 했잖아요. 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으로서 아마 굉장히 고심했을 것이다. 대통령도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고민을 했겠네. 근데 거기 여론이 강행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계속 악화되니까 정리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결단을 내린 거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나 내놨으니까 다음 거 내놔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예, 보니까 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무슨 종교 교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대통령이 무슨
그 앞으로 이런 분은 5년 하면 안 되고 10년, 20년을 해야 된다느니 뭐 민족의 뭐 구세주라느니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분일수록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이런 분이 어떻게 인사에 혁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앞에 두 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잘 처리를 했는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아마 차관급이긴 네. 합니다만 이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겠다. 그게 그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국 부의장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인사 논란이 강선우 전 후보자에서 최동석 맞죠? 네. 인사 혁신처장 쪽으로 좀 옮겨간 모습입니다.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들은 아까 김정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대통령이 지명 처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한 부분을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시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절차인 것이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불패였다고 얘기했는데 최초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실제로 형식 자체는 자진 사퇴였었습니다만 대부분 당과 대통령실의 교감 속에서 전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진일보한 겁니다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일단 강준욱 비서관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검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준욱 비서관 문제 같은 경우는 내란에 대해서 그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책을 통해서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네.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사혁신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그 사람의 발언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계속한다면 네. 오히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부담이 되느냐? 인사를 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들이 조만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더 좋은 인물을 갖다 뽑아내면 되는 거겠죠. 네. 더 좋은 인물들을 임명하지 못한 잘못은 대통령실에 있는 거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더 나은 인물들을 임명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원칙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된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좀 영향력이 큰 외부 인사의 영향이 또 있었던 거 아니냐. 가령 지금 김어준 씨가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할 만한 엄청난 갑질은 없었다. 이런 어떤 이 유력 또 큰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스 이 유튜브의 발언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바로 옮기는데 좀 영향을 줬던 거 아닌가.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어준 씨의 이 발언은 뭐 적절치는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할 만한 엄청난 갑질은 없었다. 본인이 갑질당한 당사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보좌관 협의회에서 일제히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무슨 시위도 벌이고 뭐 이런 거 플래카드 들고서 시위하고 예.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갑질 이 사건 이후로 또 갑질 폭로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의원도 그 시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해서 나 못하겠다고 내가 사표냈다. 내가 탈당했다. 30년 있었던 당을 탈당할 정도의 갑질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정확한 내용을 뭐 알지도 못하면 알 리가 없는데 그냥 보도된 내용이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서 갑질은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준욱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통합비서관인데 이게 뭐 정규재 그 언론인 정규재 씨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추천을 해서 왔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탁을 받은 거니까 자르기가 좀 곤란했다라는 그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강준욱 비서관의 발언은요.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의 온건한 보수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난입을 5.18과 비교하고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분이 그 국민통합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정말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서 야,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까 김종욱 위원장 얘기한 대로 이건 뭐가 좀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있구나. 아마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준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든지 이 사람이 쓴 책 한 것만 대충 훑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경력을 쭉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최동석 씨 같은 경우도 그냥 말한 거 검증만 해보면 쫙 발언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어제 인사검증체계 지적과 관련해서 인사검증 절차를 보완 중이다. 저서 등까지 검증 절차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진작에 이걸 했었어야 한다는 또 지적도 또 다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김 부회장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어려워질 수 있고 언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비명계와 언론이 당을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네요. 근데 뭐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국민 여론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징후들은 저희가 아름아름 뭐 주변의 얘기를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의 지표를 가지고 확인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악화된 지표들이 분명히 드러났었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왜 그럼 인사를 강행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자체가 명징하게 입증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당 내부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청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고 불패였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인사를 추진을 할 때 외부의 추천도 받습니다만 본인이 함께 이 어려운 당을 운영하는 과정 또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과 관련해서 검증된 인사들을 장관직에 앉힌 사례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능력을 좀 존중했던 거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국민 여론 자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네. 형식은 자진사퇴라는 부분으로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종 부회장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선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관련해서 전당대회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박찬대 후보는 당권도전 후보죠. 후보는 강선우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동지다. 함께 가야 된다. 임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다른 태도 지금 남은 일정이 취소되고 8월 2일 이제 한 방에 당대표가 결정되는데 영향을 줄까요? 얼마나 줄까요? 뭐 좀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강선우 의원을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주요한 핵심적인 정가의 화두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당원들이 매우 예의주시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청래 그다음에 박찬대 이 두 후보와 관련해서 제가 관망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태를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후보에 대한 선호가 바뀔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가장 중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8월 2일 날 한 번에 다 일시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선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임명 문제와 관련된 태도 문제가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선우 의원을 임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당대표 선거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건 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표가 까진 게 얼마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120만 명 아직 거의 80% 이상이 남아 있죠. 120만 표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한 92만 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는 7월 말 여론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아직까지 예열이 안 됐거든요. 네. 예,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 아마 저는 이제부터 예열되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열된 상황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임명 또 자진 사퇴 이런 논란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영향은 당연히 미치겠죠. 네. 그걸 아니라고 얘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김종규 전 최고는 어떻습니까? 이 강선우 전 최고와 관련된 이 두 당권 후보자의 태도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박지원 의원이 뭐 언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대통령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임명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논리 구조가요. 비상계엄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야,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야. 근데 탄핵당하면 정권 뺏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자. 이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인사 잘못된 거야. 그거 알지만 야 근데 이거 여기서 밀리면 대통령이 흔들려. 그러니까 버티자. 이게 논리구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네. 그거 인사하고 비상계엄하고 비교하느냐라는 지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똑같은 거고요. 마치 아까 얘기 뭐 강선우가 사퇴할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김어준 씨나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 어려워지니까 무조건 버티자라고 얘기하는 박지원 의원이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국민의힘 비상계엄 비판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비상계엄 잘못된 거고 탄핵 당해도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한 거였으면 이건 대통령도 인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자라는 게 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 되고 우리가 교훈을 못 얻으면 정치 발전 없습니다. 그럼 상대편한테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은 그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겠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강선우 후보자를 놓고서는 전당대 영향.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뭔지는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가 뭐 누가 듣기에는 용산에서 누가 이제 좀 뭐 의견 표시해 달라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와서 이제 사의를 표시했고 이분이 이제 자기 SNS에 저 이제 물러납니다. 이제 뭐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17분 전에 박찬대 그 후보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쓴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보면 이게 귀뜸을 받고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여기다 썼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박찬대 의원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듣기에는 그럼 명심은 역시 예상대로 박찬대 쪽에 훨씬 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당원들이 하겠죠.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정청래 후보나 그다음에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옹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덜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뭐 몰라요. 그쪽 여권 내에서는 실제로 보면 대통령보다 더 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현실의 권력이야 대통령이 가장 세시지 결정권도 갖고 계시고 그러나 그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문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건 어쩌면 김어준 씨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네. 근데 뭐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김어준 씨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의 그 뒤인 얘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 자체가 반영돼서 자진 사퇴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잘하셨어요.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대 후보가 소위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미리 알았던가 이 논쟁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2일 일요일 날 저녁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그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부의 분위기 자체가 이거 안 되는데라는 흐름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일요일부터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그런 상황들이 흐르게 되면 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이런 기류를 다 압니다. 기류를 알고 있었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소위 일부 최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최고위원들이 그냥 개인적인 문제제기만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당 지도부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의 생각을 더 들어봐라라고 얘기한 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야라고 파악을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전 그렇다면 이미 22일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상당히 많은 흐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흐름을 저희 전 비대위원장과 저는 원내대표를 했던 박찬대 후보가 몰랐다라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선거도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일정한 결단을 내린 거죠. 그 결단이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김종국 부의장께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 인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채권인 경기 성남 라인이 인사검증을 주도하고 있다. 폐쇄적 인사검증 때문에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항상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부분 낙마하는 장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여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검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검증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증 실패를 인정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강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추천을 누가 했는지, 검증을 누가 했는지, 검증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왜 이 내부에서 그 정도 감도로 느끼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또는 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왜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시스템과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또 무슨 뭐 경기 성남 라인이라고 딱 규정을 짓는 것 자체는 검증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때는 이 부분까지도 검증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지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 성남 라인이 폐쇄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인과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보완해야 될 건 있겠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최고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이었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자, 사태의 책임자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 당원권 정지 3년이 청구가 됐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닌 거죠. 근데 확정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를 못하는 것인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윤리위에 넘어가야 돼요. 네. 윤리위에 넘어가서 윤리위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줄 알았더니 제명이 아닌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년이라는 것은 뭐 당원권이라는 게 뭐 그 경고도 있고 뭐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출당 권고가 있고 뭐 제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대개 이제 6개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요. 근데 3개월인가? 3개월인가 6개월인데 이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이 최고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원권 정지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그 징계를 한 거죠. 그 다음은 출당이니까 출당 요구니까 그렇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는 그건 정당 역사상의 치욕이에요. 네.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뭐 74조 2항의 그 선관위와 비대위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단일화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단일화는 후보가 하는 거지 당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네. 않는다. 그리고 그게 그 구테타가 당내 구테타가 5월 10일 날 이루어졌는데 5월 9일 날 있었던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근거로 해서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돌리는 거다 시계를. 그 가처분 신청은 10일 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한 게 아니고 만약에 10일 날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으면 100% 가처분을 당했을 것이다라는 게 뭐 법률가들의 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후보를 등록을 받아서 하는 것 이 자체가 불법이다. 9시부터 5시까지만 하게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시간을 바꿀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분과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권성동 씨는 어떻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이신 건데 아니 그 사람을 빼놓고 이 두 사람만 무슨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사람도 또 펄펄 뛰고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또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도 오늘 페북에다 글을 올리면서 동지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징계를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자 두고 나도 보자. 해보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뭐 나오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는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 도중에 여쭤보면 이양수 의원은 외부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와서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니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우리 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제가 알기에는 이분이 그 법률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7명인가의 이제 당무감사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다 그 자료도 받고 진술을 다 받았어요. 거기 있었던 비대위원들의 진술을 다 받았어요. 근데 외부에 그러면 그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예를 들면 경제사범에 대해서 이분은 경제인이 아니니까 판사가 경제사범에 대해서 재판하는 건 잘못이고 네.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에 가담해 본 적이 없으니까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은 잘 몰라서 하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에서 당무감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들이 비대위원들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조사를 하고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와서 잘 모른다? 무슨 제가 보기엔 이것 자체가 망발이죠.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보고 김종혁 부의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지금 그러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6월 대선 당시에 이 불법 이 후보 교체 국민의힘에서 이거 징계만 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두 사람 권영세 이양수 그게 아니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부터 포함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김 전 최고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거는 정당사에 남을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요. 관련자들은 모두 다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가담의 정도라든가 예를 들면 그때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다. 나 기권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양수 그때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 법적으로 다 검토해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법적으로 검토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보면 법적으로 다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검토해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더 심한 징계를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당원들이 만약에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이거 직권남용에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네. 단지 정치적으로만 책임을 지면 끝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해요. 김종인 부의장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권영세 이양수 책임져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나경원 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책임져라. 그다음에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 출마를 선언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나섰던 45명 플러스 알파가 책임져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조경태 의원은 괴멸적이라까지 표현을 썼던 걸로 네.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란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게. 사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아니다 기다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건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배반이죠. 두 번째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소위 후보 바꿔치기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당원에 대한 배반 행위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정선거 문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당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당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제인 건데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내란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위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행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새벽 3시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아니 이름도 없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뛰게 된 배경이 뭔가? 그럼 예를 들면 후보가 바뀔지 모르니까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됐거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 포괄적인 행위는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완전히 이반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반헌법적 행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당원에 대한 대국민 설명들 그리고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없이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두 사람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3년이라는 당원권 정지 가지고 넘어가려고 퉁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넘어갈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의 두 사람으로 한정되는 방식의 사과와 저희 사건 규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안이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해요. 김 부회장 보시기에는 오히려 축소해서 퉁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예.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8월 22일 청주에서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자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최고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우시잖아요, 그죠? 네. 왜 불출마입니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겁니까? 아니면 대도 별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본 겁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두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우리 당이 그 어떻게 하면 당이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런데 저는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 당내가 완전히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극우의 본질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증오를 먹고 사는 조직이에요. 그런 게 극우들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킴으로써 자기들의 동력을 삼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나오기를 바래요. 왜? 나오면은 그러면 대선도 너 때문에 졌어. 대통령이 나간 것도 너 때문이야.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도 너 때문이야.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진 것은 김문수 후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뭐 다 부정선거하고 너 때문이야라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그래야지 또 어떤 사람이 오든 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한동훈이 너 때문에 졌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증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상으로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나가서 우리가 만신창이가 돼서 싸워서 이겼다 칩시다. 그럼 이긴 다음에 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증오감을 더욱더 농축시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당대표하고 저도 최고위원이었지만 매사에 발목을 잡아요. 모든 것에 발목을 잡아서 이게 도대체 당의 개혁이고 뭐고 간에 안 될 게 뻔하다. 네. 그런데 지금 가서 이렇게 무용한 싸움을 해서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냐. 그리고 이게 당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발을 빼면 분명히 자기들끼리 싸울 거다. 자기들끼리 극우 세력들끼리 싸워가면서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당원들도 야, 저 사람들 진짜 문제 있구나 라면서 그 극우적 생각이 좀 이렇게 희석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온갖 마타도와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극우 진영을 강화시킬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당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당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안 궁금한 게 된다고 있어서 봐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전한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른바 친길계 이야기도 나오고 이전만 하더라도 비상계엄 이전에는 윤한 충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전한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전한길 강사가 지금 10만 양명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발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전한길 강사가 대립각에 세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극우의 전략이죠, 뭐. 그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극우 정당으로 바꾸려는 극우들의 대침공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씨도 뭐 합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한길 씨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까지 들어오면 뭐 명실상부하게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정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극우 정당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그냥 이번에 싸웁시다 하는 거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그렇죠. 나가서 싸웁시다 하는데 참모가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갈려 있었어요. 나가서 무조건 싸웁시다. 저쪽에서 어떤 마타도를 하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 연대를 형성하든 간에 싸웁시다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 지금 무용한 싸움이다. 그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쪽 주장이 있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후자 쪽으로 알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김종국 부의장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당의 전당대회는 예측하기를 매우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월 22일이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 선언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마 또 선언을 한 인물은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등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주진우 의원도 출마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누가 될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에 상관없습니까? 네네.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빅매치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저는 이걸 스몰 매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몰 매치가 벌어지게 되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냐? 전 대세론이 장악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김문수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해서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당 지도부를 장악한 다음에 서로 지분을 나눠먹는 방식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방식을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대세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나와서 장동혁 후보가 친윤계를 대변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친윤계가 굳이 이 과정에서 이기지 못할 싸움에 목숨을 걸리고 하등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 약간은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윤계랑 서로 예를 들면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진영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 소위 이 정광훈 또는 지금 전한길 뭐 얘기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삼자 연대를 통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나누는 형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한 선거운동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1.15%인가요? 네.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친윤이 소위 자기의 세력을 지켜야 될 빅 매치가 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들을 따져보면 저는 네네. 그냥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편안하게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종국 부의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문수 우세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전한길과 결합한 장동혁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뭐 일견 타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친윤이라는 분들 광범하게 이분들의 정서는 뭐냐면요. 한동훈은 무섭고 김문수는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돌고 있는 게 뭐 이제 한동훈 그 드랍 이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또 야 김문수도 한동훈 못지않게 칼 휘두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번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장동혁으로 몰아주자. 뭐 한동훈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김문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재해를 막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박터지게 싸울 거예요. 박터지게 싸울 거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한테도 전화 와서 당장 뭐 아니 방송에 가서 얘기 좀 해줘. 뭐 이제 친윤들은 진짜 친윤 아니야. 윤석열 마음 거기 없어. 뭐 이렇게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니까 이제 서로 벌써 이제 경쟁이 시작되더라고요. 장동혁 그 의원에 대해서는 그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른바 찐윤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뭐 야 역시 장동혁이 최고야. 걔가 네.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막 기자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약간 극우라는 소리를 듣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갑자기 또 이제 장동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재밌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KBS 열린 토론에서 누가 된다 안 된다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 왜 그렇게 추정을 전망을 하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뭐 조경태 의원 또 안철수 의원 또 주진우 의원 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입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관련해서 주요 현안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름 두 글자가 또 같군요. 우리 세 사람 다 가운데 종자라는 거 알아요? 아 그러네요. 네. 토론에, 종트리오. 네, 토론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정기조사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인데요. 자체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4%로 직전 조사보다 1% 하락했습니다. 김 부의장 보시기에는 뭐 인사 문제에 영향 안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부분적으로 영향은 미쳤겠죠. 그리고 계속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정운영 지지율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조정장이 온 거죠. 조정장이 오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좀 그래서 그 와중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인사청문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유보층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뭐 1%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꺾였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오차 범위 내에서도 완전히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저는 상황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자, 인사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럼 올라갔을까? 2%포인트 내린 17%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최고께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통 반사 이익을 얻고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때는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창당 이래로 네. 최저 지지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사실 야당으로서는 호재잖아요. 뭐 여당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그걸 공격하면서 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민주당도 싫은데 니네는 더 싫어. 그 얘기죠 뭐. 네. 대통령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니네가 저지른 잘못보다는 거기에 비하면 별로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조금 있으면 반등할 거야. 내지는 실제로 당내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들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극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거 한동훈이 쫓아내고 그다음에 지금 배신자들 다 쫓아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그러면 당시도 확 올라갈 거야. 이런 망상적, 그러니까 마치 무슨 부정선거 망상론자들하고 똑같이 트럼프가 와서 뭐 윤석열 구해준다는 그런 망상에 빠진 것과 똑같은 망상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그래도 이 국민의힘에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조사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분명히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또 그 외에 지도부 쪽에 또 전체 의원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안 믿나요? 뭐 거기 윤희숙 그 연구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가서 지금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당신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무슨 정상적인 뭐 여론조사나 대응 이런 것들이 가지 않죠. 갈 수가 없죠. 만약에 간다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계엄을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그리고 탄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탄핵 단동을 했던 거 이거 잘못됐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뭐 규전으로도 안 듣고 다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거 뭐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지라고 이런 식으로 본질을 바꿔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게 잘 됐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김종욱 부의장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비대위원장이 아니니까 이제 뭐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좀 당에 선수를 냈던 김재섭 의원도 잘 안 보이는 듯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도 직전 45%에서 43%로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 됩니다. 39%. 또 20대는 만 18세 이상 20대는 28%로 그다지 정당 지지율이 높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부의장 의견은 어떠신지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의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 어느 세대에서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정당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당은 진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직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이번에 이제 2%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조정이란 국면과 인사청문회 과정의 문제가 겹쳐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20대 그다음에 65세 이상층 그다음에 또 특히 서울의 변동폭이 되게 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요동치죠. 그러니까 조금만 민주당 또는 정부가 일을 못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어떤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흔들리고 중도층은 오히려 또 국민의힘 지지나 아니면 무응답지로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당정 간 얼마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성과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걸려 있어서 네. 이 관세 협상 문제가 실제로는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잘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닌 상황이 존재합니다만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가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지지층들 또는 중도층들에게 나름대로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제적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한테는.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좀 솔직하게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야라고 정치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만회해 보려고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누적되게 되면 예. 여론을 넘어서 민심에 압력을 주는 형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바로 그런 생각을 우리 합니다. 김 부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상호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종인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럴 때 야당 역할 또 보수 정당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독 많이 강조했던 국민의힘이고 또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라는 것이 또 과거의 정치에서는 또 통설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간 지금 2+2 협상을 미국과 해야 되는데 무산됐고 지금 일본은 타결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8월 1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국이 어떤 발표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 지점이 왜 지금 상황이 뭔가 좀 타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를 이제 뭐 이재명 정부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죠. 예.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 트럼프 정부라는 게 무대뽀잖아요. 사실상 거의 깡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는 그 협상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숫자를 막 다 뜯어 고쳐갖고 800조 가까운 돈을 일본한테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25%에서 15%로 낮춰주겠다. 그 대신에 그 낮춰줄 때마다 한 개 1% 낮춰줄 때마다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쌀, 자동차 이런 거 뭐 다 완전 개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은 얼마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취약한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선거 과정에서 미국 이쪽에 있는 그 대사관에서 다 보고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트럼프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님이 제기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아니 뭐 사실이 미국 정부가 그렇죠. 이재명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뭐 불신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신이고 뭐고 간에 트럼프 정부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자기의 이익이에요. 뭐 동지고 적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한테도 가서 스마트 가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뭐 이데올로기적인 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북한에 내가 좀 가서 생색내고 이거 잘해서 노벨 평화상 받고 거기다가 뭐 남한 돈 끌어다가 투자해 갖고 나는 좀 여기다 트럼프 빌딩 짓고 뭐 이런 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무슨 외교 정책이 무슨 이데올로적이거나 무슨 가치론에 의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최대한 저쪽으로부터 빼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기초할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8월 1일 날 이제 그 발표가 나는데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사실 발등의 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에 굉장한 큰 시련이 올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 타격이 올 텐데 경제하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문제. 그럼 이제 나중에 10월인가 에이펙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지가 큰 과제일 겁니다. 네. 김 부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2+2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단 말이거든요. 국민들은 분명히 우려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고 이 원인이 또 어디 있다고 진단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땐 미국이 무례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니 25일 날 서로 협상을 하기로 해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야 나 바빠. 다음에 봅시다.
미국에서는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 식의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식 방식 자체가 지금은 통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되게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금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시진핑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웃긴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중국한테 압력을 가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일단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개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관세 협상하고 이제 비관세 분야를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얼마나 투자할 거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관세 문제가 올라가게 되면 무역 관련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또 비관세를 많이 풀어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농축산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나올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 400불에서 자기가 숫자수 500불로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는 행태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기업들한테 책임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기업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관료 사회가 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좀 레인지 폭들에 대해서 좀 잘 짜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미국과 협상을 하되 저는 좀 일본처럼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 물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좀 협상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전 그래서 꼭 8월 1일 날 해야 되나? 이것도 제가 좀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네. 것 같아요. 김정은 부의장께서 이제 정책위 부의장이시니까 이걸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물론 전언이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상당히 이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소고기 원령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만 수입을 하는데 30개월 이상도 수입해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방위비를 훨씬 더 올려라. 이 두 부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는 수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방위비 분담금을 쓰지도 못하면서 올리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방위비를 올린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스스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제와 안보는 분리돼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소고기는요. 소고기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감에 대한 이 감도 자체가 상당히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좀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구멍을 적게 만들되 오히려 좀 투자와 관련돼서 그 투자가 실제적으로 미국에게만 이득되지 않는 영역에 새로운 투자 어떤 증액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협상을 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단지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가 협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또는 제가 볼 때는 또 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한테는 상당히 아킬레스건 같은 내용들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비관세 부분들은 좁게 대신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가 선순환할 수 있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전 체육회요. 소고기 방위비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를까요? 국민의힘의 생각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도부에 있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30개월 이상 소고기 문제는 민주당의 업보입니다. 2008년도에 그때 광우병 났을 때 정말 발칵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30개월 이상이 아니고 그때 미국 소를 먹으면 전부 다 광우병에 걸려갖고 뇌송송 구멍탁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라를 다 발칵 뒤집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광우병 환자 있습니까? 미국 소 먹어갖고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특정 시기에 뭔가 잘못된 그 뼈를 갈아서 준 그거를 먹고서 광우병이라는 게 발생했지만 이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그 하도 민주당이 공격을 해대니까 그 견디지 못하고 30개월 이하만 수입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니 지금 미국 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 내지는 1위에 그 미국 그 소를 수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 30개월 이상이면 더 쌀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건강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광우병 환자가 전 세계에 뭐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그 거의 20년 기간 동안에 단 한 명의 광우병 환자도 나오지 않았고 광우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진 마당에서 30개월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이미 그때 하도 그런 부분에 이게 국민 건강권이라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철회하려면 아마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로 뭐 그 우리 그 연안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아무런 일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해야 되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던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대 국가로서 얼마만큼 좋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비관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농축산과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농축산 같은 경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부분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만큼 우리 농가 또는 우리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의 쌀농사라고 하는 근간 어떤 농업 기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수출국가라는 측면에서 투자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내고 관세는 낮추고 알겠습니다. 비관세 부분을 좁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만큼은 좀 여야가 서로 좀 합심해서 이 문제는 좀 돌파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국익 문제니까요. 논의 단계지만 워낙 2008년에 우리가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상황이 될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최고위원께 이 질문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민주당 당권 도전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직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더 센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지금 정청래 당권도전 후보의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지금 또 박찬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내란특별법으로 아예 정당 보조금을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그 자기 선거를 위해서 그 국민의힘을 그냥 이용하고 계신 거라고 봐요. 첫 번째 45명 아니 저는 거기 그 관저 앞에 가서 그걸 지키자고 나간 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러나 이분들을 제명을 하려면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서 자기가 이게 선거 며칠 앞두고서 좀 더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우리 당 전체가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한동훈 당시 대표가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100명이 좀 넘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옆에서 다 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고맙다.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와서 이게 여야가 어딨냐. 함께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비상계엄 막아야 된다고 메시지를 낸 게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당이 무슨 뭐 내란에 가담한 당이니까 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 분께서는 그냥 자기 당원들한테 그 자기 정책들로
그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의 당 끌어들여서 남의 당을 공격하면서 그걸로 본인이 더 선명하다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엄한 사람 잡지 마시길. 뭐 알겠습니다. 엄한 건 아니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부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일이니까 시간이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 영남 충청권의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정청래 이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검찰 개혁이나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청래 후보이다 보니까 박찬대 후보도 더 센 캐 이런 일종의 더 센 당대표 후보의 경쟁에 뛰어든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대표가 되기 위한 지금의 그냥 구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권리당원들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권리당원들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부에서 흐름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당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특검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하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루된 사실이 나왔다면 그걸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법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특검 수사를 하는데 12월 3일 날 내란이 발생했을 때 뭐 한동훈 그 당시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 통화를 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의총이 바뀌면서 장소가 바뀐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투표장에 한 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또 그 이후에 특수본부 집행 방해죠. 예를 들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45명의 그것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특수본부 집행방해에 유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환길 이런 사람들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엄정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는 되게 강해요. 특히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맨 처음에는 강도를 높게 안 했는데 높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당원들이 뭐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두 번 간의 격차 문제도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도 내란 행위와 관련된 연루된 범죄가 소위 특검 수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방치하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알겠습니다. 내용들은 특검 수사랑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입니다. 아주 짧게 김 전 최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그게 그 특검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확인된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뭐 법적 조치를 하든가 수사를 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